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 사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이렇게 내 사연을 얘기하게 된 것은 모든 이들 앞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입니다. 지금 바람 피우고 있는 발정난 인간들에게 고합니다. 자식들 보기 창피하지 않습니까? 제발 일부 일처제 지키며 떳떳하게 좀 삽시다. 자고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한 사람은 반드시 피눈물 나는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서 정말 그런 일이 생긴 것을 저 똑똑히 보고 말았어요. 이제 제가 보고 겪은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27살에 시집와서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실하게 일 다니던 우리 남편은 어느 날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회사 공장에서 작업하던 중 절단기계에 바지가랑이가 끌려 들어가서 심하게 다치고 말았어요. 축구를 좋아해서 조기축구에 총무까지 하던 남자가 하루아침에 다리를 제대로 못 쓰게 되다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더구나 남편 회사에서는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제대로 보상도 안 해주고 남편을 해고했습니다. 갑자기 장애를 입은 남편은 절뚝거리는 다리로 어디 누가 써주지도 않는 막막한 상황에 놓이고 말았어요. 형, 내 회사로 와. 형 식구들 먹고 살 정도는 월급 줄 테니까. 서방님네 부부는 둘이 함께 회사를 창업해서 잘 꾸려가고 있었거든요. 막막한 실업자 신세였던 남편에게 도움의 손길을 준 서방님과 동서에게 우린 참 고마웠죠. 남편이 공장 관리직으로 서방님네 회사에서 일한 지 한 1년쯤 되었는데요. 하루는 남편이 혼자서 이상한 말을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도 못 본 채 해야 하나. 그렇다고 진실을 말하자니 가정이고 직장이고 아수라장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한데. 여보, 무슨 소리예요? 누가 회사에서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어? 아니야, 당신은 몰라도 돼. 아이씨, 그냥 입 다물자. 하지만 그 뒤로도 남편은 가끔씩 혼잣말을 하고 무언가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남자가 바깥일을 하다 보면 골치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회사 일로 고민이 많구나 라고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형님, 요즘 시간 있으시죠? 지금 회사 일이 아주 많은데 아마 형님 하시기에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괜찮으시면 나와서 좀 도와주세요. 집에서 노느니 한 푼이라도 나가 버는 게 좋죠. 이게 웬 횡재냐 싶어 당장 나갈 수 있다고 대답했어요. 다음날부터 저도 서방님네 회사에 나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을 포장하는 직원이 갑자기 병가를 내서 대타로 내가 하기 시작했는데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고 이렇게 일하면 하루에 8만 원이나 준다니 너무 이득이잖아. 신바람이 나서 일하고 같이 하는 직원들하고도 금방 친해졌습니다. 내가 또 유들유들 사람들 비위도 잘 맞추고 명랑해서 친화력 하나는 왔다거든요. 당신 요즘 회사에서 일하는 게 꽤 즐겁나 봐. 뺀질거리던 영숙씨 대신 당신이 계속 다니면 어떠냐고 직원들마다 당신 칭찬이야. 우리 마누라 일도 잘하고 아주 기특해. 남편은 내 엉덩이를 툭툭 치며 이렇게 기분 좋은 농담을 건넸어요. 여보, 나 일 잘하는 체질인가 봐. 애기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좋고 한 달에 150만 원이나 주는데 그게 어디야. 이참에 진짜 내가 확 그 자리 꿰차버려? 그럴까 그럼? 동생한테 얘기 한번 해보지 뭐. 아이 좋아라. 나도 이제 멋진 일하는 여성이다 이거야. 그런데 회사에서 서방님에 대한 이상한 소문 도는 거 당신도 알아? 내가 공장에 나간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좀 수상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분명히 서방님이랑 동서 둘이 공동 대표인데 두 사람은 늘 따로 놀았어요. 서방님은 자주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비서도 아닌 어떤 여자 직원이랑만 꼭 같이 나가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공장에 방문할 때도 둘이서 있는 모습이 뭐랄까 괜히 다정해 보인달까요. 망측한 아줌마 주책이랄까 싶기도 하고 여긴 우리 시댁 가족 내 회사니까 말은 아꼈지만 속으로도 참 보기 안 좋았습니다. 서방님도 참 직원들 보는 눈이 다 있는데 저렇게 여자 직원이랑 둘만 다니는 모양새가 영 좀 그렇네. 근데 그게 저의 눈에만 그리 보인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장님은 오늘도 성 차장님이랑만 다니네 그려. 저리 붙어 다니다가 정분하는 거 아니여? 에이 설마. 마누라가 떡하니 회사의 대표로 버티고 있는데 설마야. 그게 영 없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 거래처 사람 말이 출장 회의 끝나고 둘이 러브 호텔 들어가는 거 봤다지 아마? 세상에나.
그럼 둘이 볼장 다 본 것이네. 아이고 불쌍한 사모님 어쩌나. 으.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도는 게 회사 아니라지만 어쨌든 내가 볼 때도 서방님이 하고 다니는 행동들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런 얘기까지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야겠다고 한 거죠. 남편은 오랫동안 서방님 회사에 다녔고 또 형이니까 뭐라도 나보다는 자세히 알 것 아닌가 싶어 딱 물어봤어요. 그 있잖아, 성경화 차장이라고 서방님하고 맨날 붙어 다니는 직원. 그 여자 결혼은 했어? 성 차장? 아직 미혼이야. 나이도 적지 않아 보이던데 미스야? 그런데 요즘 회사에서 둘이 소문이 이상하게 도는 거 여보 아나? 내가 보기에도 그저 직장 동료치고는 과하게 가까워 보여. 둘이서 붙어있는 것만 보면 내가 괜히 열불나더라. 알지. 그래서 내가 성건이한테 여러 번이나 얘기했는데 그냥 비웃고 말더라. 자기들이 진짜 이상한 사이면 회사서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당신도 괜히 색안경 쓰지 말라고. 그런 거 신경 쓰다 보면 일하는 데 지장 주고. 게다가 우리가 남이야. 다 한 형제들인데. 혹여나 입방정 떠는 직원들 있으면 당신이 못하게 막으라고. 알겠어? 나 먼저 잔다. 남편은 괜히 심통 부리면서 나한테 뭐라 언짢아 하기까지 했어요. 하긴 내 동생이 불륜인 거 아니냐고 묻는 건데 그런 소리 듣기 싫기도 하겠죠. 만에 하나라도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누구보다 전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면 서방님의 아내인 우리 동서는요, 내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몸 상할 만큼 열심히 회사 일하지 거기에 시어머니부터 우리 부부까지 얼마나 신경 쓰고 잘해주는데요. 좋은 머리로 공부도 잘했던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넉넉하기까지 한 경우는 나 처음 봐요. 학교 다닐 때 뭐 내가 공부를 못한 애라 그런지 공부 잘하는 것들은 좀 얄밉고 이기적인 것들이라고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서는 잘난 척도 하나 안 하고 사람이 참 괜찮더라고요. 동서랑 서방님은 컴퓨터 관련 학과 동기로 만나서 사귀게 되었다는데 그때부터 조그맣게 벤처 사업을 하다가 결혼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지금의 사업을 차렸습니다. 나야 컴퓨터나 사업 어쩌고 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정을 잘 모르는 무지렁이지만 남편 얘기 들어보면 회사가 이만큼 커온 데는 동서의 공이 컸다고 들었어요. 오늘 안색이 안 좋네. 동서 피곤한 것 같은데 회사 일이 많지? 하긴 볼 때마다 서방님은 외근이랍시고 바깥으로만 다니고 회사 안 살림이며 대부분의 일은 동서가 책임지는 것 같더라고. 서방님한테 휴가 좀 며칠 내겠다고 한마디 해봐. 아니다. 그럴 게 아니라 나랑 같이 가자. 실은 내일부터 1박 2일로 우리 계모임 아줌마들이랑 놀러 가는데 거기 같이 가자. 응? 형님도 참 우리 남편 성미 알잖아요. 결혼해서 지금까지도 나한테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며칠만 해도 어디 가는 거냐, 누굴 만나는 거냐, 언제 들어오는 거냐 꼬치꼬치 캐묻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 남자한테 제가 어떻게 외박하겠다고 말이라도 꺼내겠어요. 아마 그이가 허락 안 해줄 거예요. 형님이라도 가셔서 네모까지 재미나게 노시다 오세요. 동서는 회사 일을 도맡느라 어디 놀러도 못 가고 맨날 회사에만 박혀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거든요. 나보다 한 살 어린데 속은 나보다 훨씬 깊은 사람이에요. 난 아무리 해도 동서처럼은 책임감 강하고 진득하니 그런 사람이 못 돼서 신기해요. 시댁 일만 해도 그래요. 회사 대표라 엄청 바쁜데도 시어머니가 부르면 내 어머님하고 만사일 제쳐두고 시댁으로 가니까요. 내가 남편하고는 을 좋게 살지만 사실 시댁 생각하면 한숨이 솔직히 욕이 나올 때도 있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요, 너무 사람이 야박하고 며느리들을 종처럼 부리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맏며느리로 들어갔지만 저도 집안일이나 요리 친정에서 많이 안 해봐서 어리숙하고 서투르죠. 그런데 그런 덤벙대는 내 모습을 가만히 보거나 좋게 타이르시는 법이 없어요. 시키신 일을 못하면 바로 불효령이 떨어집니다. 얘가 원, 넌 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냐? 이게 무채 썰었다고 가져온 거야? 일정하고 가느다랗게 착착 썰어야지. 들쭉날쭉 아주 이딴 걸 어디다 쓰냐?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무가요. 너무 딱딱해서 칼이 잘 안 들어가요. 어머니 저 여기 손 좀 보세요. 칼등을 하도 찍어 눌러서 이렇게 자국 남았잖아요. 못하긴 했어도 열심히는 했는데 좀 봐주세요. 근데 이 나물은 어떻게 다듬어요? 이렇게 껍질만 아니면...
너는 나이를 똥구멍으로 먹었냐? 시키는 거나 제대로 할 것이지 뭐 그렇게 궁금하게 많은지 추저대고 말이 많아. 아 됐다. 요놈은 이따 둘째 오면 개시켜야지. 니한테 내가 뭘 바라겠노. 아휴 큰 며느리라는 것이. 에휴. 우리 집은 교회를 다녀서 제사상이라는 걸 차려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사 음식 할 때마다 제가 서툴고 잘 못해내니까 어머님은 절 한심하게 보셨습니다. 동서는 어쩌면 그리 야무딱진지 어머님이 한마디만 던져도 알아서 척하고 해내니까 당연히 시댁의 많은 일을 동서가 해내는 거죠. 나도 잘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니까 시모는 그냥 잔심부름 같은 거나 시키십니다. 내가 명색이 형님인데 그런 동서 보기 미안해서 어깨를 주무르며 내 마음을 표현했어요. 동서 힘들지? 미안해. 내가 좀 솜씨가 좋았으면 동서 손이 좀 덜 갔을 텐데. 그런 말씀 마세요 형님. 매사 떽떽거리는 남편의 무시무시한 마귀 할멈 같은 시어머니까지. 그나마 형님이라도 계셔서 이 집에서 제가 숨쉬고 사는걸요.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잘 대해주시면 전 그걸로도 고마워요. 우리 동서 마음이 참 예쁘죠. 그뿐 아니라 좀 퉁퉁하고 사내같이 생긴 나랑 달리 우리 동서는 몸매도 가느다랗고 얼굴도 예뻐요. 이렇게 예쁘고 맘씨도 고운 여자가 왜 우리 서방님이랑 결혼했나 진짜 모르겠다니까요. 그렇게 좋은 아내를 두고 짐승 같은 짓을 해서 상처를 주다니. 지금 생각해도 난 그 일을 벌인 서방님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성 차장과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아무리 부인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야 있겠습니까? 요리조리 술을 써가며 성 차장과 바람 피운 일이 사실로 드러나 버렸으니까요. 동선의 부부의 집 안방에서까지 연놈들이 그 짓거리를 했음이 발각되고 나서 그렇게 강하고 흔들림 없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짐승 같은 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어디 술집 여자랑 하룻밤도 아니고 내 회사에서 내 부하 직원과 그 짓을 하고 다녔다는 게 그게 어디 사람이 할 짓이야? 회사 사람들은 당신들 관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며 날 얼마나 반푼으로 여겼을까? 여자 간부라고 성 차장을 더 챙겨주고 믿었는데 차장 승격도 내가 밀어서 시킨 건데 내가 상간녀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있었던 거네. 멍청한 년처럼. 처음 불륜이 발각되었을 때는 서방님도 성 차장과 곧 헤어지겠다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였대요. 그렇지만 또다시 둘이 호텔을 드나들며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동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남편 말이면 껌뻑 죽고 목매던 동서는 한번 마음이 돌아서니 찬바람 쌩쌩 불고 단번에 갈라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방님이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저질의 쪼잔한 놈이었습니다. 나 같으면 내 잘못으로 이혼하는 마누라 재산이라도 반으로 뚝 떼어주고 그럴 것인데 이제 와서 자기가 불륜한 증거라도 있냐며 오리발을 내밀더래요. 이혼하고 싶으면 해. 누가 말리냐? 그런데 이 회사는 내 거야. 재산 분할이니 그런 소리 할 거면 이제 법정 가서 싸우는 거지 뭐. 성 차장하고의 관계에 뭐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난 너를 남편 의심하고 히스테리 부리는 의부증으로 몰고 갈 거니까 각오하고 이혼 소송하던가. 심지어 아쉬우면 지금처럼 회사 다니라고, 그러면 동서를 직원처럼 높은 연봉 주고 계속 써주겠다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남편 동생이라지만 하는 짓이 정말 개진상이었어요. 동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상간녀랑 함께한 세월도 억울해 미치겠는데 그 회사를 무슨 수로 더 다니겠나요? 회사는 사모님 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저 한 푼도 받지 않고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동서 이건 아니야. 재산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렇게 빈손으로 동서가 이혼해주면 그 쌍놈년들만 좋은 짓 시키는 거잖아. 안 그래? 차라리 소송하자. 직원들이 바람피고 다닌 증언해주지 않겠어? 직원들이 어떻게 제 편에서 증언하겠어요. 그런 놈이어도 지금은 사장인데. 저요, 이미 자신이 몇 번이나 죽어서 없어진 기분이에요. 돈 좀 챙기자고 그 새끼랑 더 진흙탕 싸움하기도 지치고요.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형님과 시아주버님이 잘해주고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이었는데 이렇게 헤어져서 아쉽네요. 언젠가 좋은 날 되면 그때 만나요. 핏기 없는 파리한 얼굴에 잔뜩 마른 입술을 침으로 축이고는 우리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나갔습니다. 그것이 동서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그렇게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벌써 그 일로부터 10년이나 세월이 흘렀네요. 그 당시 어린아이였던 우리 딸은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고요. 그때 일 겪자마자 난 서방님네 회사에 출근을 바로 끊었습니다.
서방님 꼴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시댁 식구니까 온전히 연을 끊을 수 있겠어요. 원래도 시모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서방님 이혼하는 과정에서 그 노인네가 얼마나 못됐는지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그년이 어디 내 새끼를 불륜나무로 몰고 가? 걔 내가 잘못돼서 의부증 같은 거 있는 미친년 아니야? 엄마 말도 마세요. 쓸데없이 남편 의심하는 통에 내가 아주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었다니까. 그래도 빈손으로 제 몸만 떠났으니 뭐 잘됐죠. 당연하지 그럼. 제가 뭐라고 네 회사에 껄떡거리냐? 재산 분할 어쩌고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것이 다시 나타나서 한 푼이라도 내줍쇼 하면 이 엄마한테 바로 말해라. 내가 당장 가서 그냥 머리끄댕이라도 잡아버릴 테니까. 어머님 그리고 서방님 참 너무들 하시네요. 온갖 집안일 종처럼 부리셨던 둘째 며느리 한순간에는 미친년으로 만드시다뇨. 그 회사도 사실 동서가 얼마나 애써서 키운 건데요. 회사 사람들도 다 눈이 있고 귀가 있어요. 서방님 몰래 피우는 바람은 끝까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사람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불쌍한 동서한테 미안한 마음 갖고 있어야죠. 전 욱해서 이렇게 시모와 서방님 앞에서 솔직한 말을 쏟아냈죠. 그랬더니 눈에 쌍심지를 켜고 폭언까지 하는 시모, 그리고 그 옆에서 날 비웃으며 보고 있는 서방님. 그 사람들 꼴을 보고 나니 시댁에 대한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쨌거나 자기 가족이니 나처럼 대놓고 욕은 못했지만 아마 남편도 나랑 같은 심정이었나 봐요. 내가 회사 그만둔 지 얼마 안 되어서 남편 역시 서방님과 크게 다투고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생계수단을 찾아 헤매던 끝에 푸드트럭을 차렸죠. 낮에는 학교 앞에서 떡볶이랑 순대, 어묵 등 분식을 팔았고요. 밤에는 회사 근처에서 순대볶음이랑 역전우동 같은 것을 팔았습니다. 뭐 어디 내세울 직업은 못 되겠지만 우리 세 식구 먹고 살 만큼은 벌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장님이라고, 남편은 절 회장님이라고 부르면서 소박하지만 우리끼리 나름 재미있게 살고 있었어요. 그때 여보도 서방님네 회사 나와서 얼마나 다행이야. 덕분에 우리 사장님, 회장님 되고 말이지. 에이, 좀 덜 벌고 고생스럽더라도 그 부하가 치미는 꼴 안 봐도 되니까 차라리 좋아. 당신 서방님네 회사 잘 때려쳤어. 그 자식 사장감이 못돼. 내가 왜 모르겠어. 그때 제스씨가 오히려 사업 감각도 있고 참 열심히 했는데. 그런 좋은 여자를 상처 주고 내보냈으니 회사가 쪼그라든 것도 당연해. 능력도 없는 놈이 새로운 사업 일으켜보겠다고 자꾸 돈 빌려달라고 전화했었더라고. 뭐? 벼룩에 간을 내어먹지. 우리처럼 길거리 장사하는 사람한테 서방님도 참. 나도 당신처럼 그랬었어. 야, 회사 대표라는 놈이 장돌뱅이처럼 음식 장사하는 형한테 돈을 다 빌리냐. 그런 돈은 먹고 줄래도 없다. 딱 잘라 거절했어. 그런데 전화 끊고 얼마 안 돼서 엄마가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욕을 하시더라고. 빌어먹을 동량이라도 해서 동생이 필요하다면 돈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엄마나 동생이나 내 혈육이지만 징글맞다 참. 장사 준비하며 남편과 얘기하던 중에 내 핸드폰으로 모르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가끔씩 오는 포장 주문 손님인가 하고 전화를 받았죠. 네, 순이네 푸드트럭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혹시 김영수님 되시나요? 매우 침착하고 정갈한 목소리, 하지만 어딘지 낯이 익은 목소리였어요. 저예요. 10년 전 헤어졌던 옛 동서라고 말하면 기억이 나실런지요, 형님. 뜻밖의 반가운 연락이 바로 동서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의 안부 인사 뒤에 동서는 곧바로 저에게 부탁 한 가지를 했습니다. 제가 형편이 급해서 그러는데 돈 10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가능하실까요? 10년 만에 나타나서 바로 돈 빌려달라는 것은 그만큼 동서의 사정이 딱하고 안 좋다는 뜻이겠죠.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저 역시 남편의 실직으로 어려운 시절을 겪어봤기에 동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00만 원? 그쯤이야 뭐 가능하지. 우리 트럭 하루벌이가 30만 원이야. 남편이랑 나랑 3일 일하면 버는 돈인데 그 정도쯤 내가 동서한테 못 주겠어?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선뜻 동서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재료비랑 차량비 등 빼고 우리 손에 남는 하루 매상이 10만 원 남짓이지만요. 내가 저렇게 얘기해야 동서가 마음 편히 내 돈을 받을 것 같아서요. 우리가 모은 돈은 많지 않지만 그 이상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저는 동서에게 내어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 동서는 내가 말해준 푸드트럭 서 있는 곳으로 찾아왔어요.
마른 몸매에 헐렁한 검정 폴라티에 검정 바지를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난 여자. 그녀는 날 형님이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얼굴에 걸쳐져 있던 선글라스를 내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녀가 옛 동서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은 어렵지 않았어요. 나도 모르게 동서를 얼싸안고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모릅니다. 동서는 별로 안 늙었다. 고운 얼굴이 그대로네. 여기로 와 앉아서 이 어묵탕부터 먹어. 날씨가 보통 추운 게 아니야. 형님도 그대로시네요. 여전히 밝고 에너지가 넘치시는걸요? 우리는 감동의 제의를 한 뒤 난 준비했던 돈봉투를 가방에서 꺼내어 동서에게 주었습니다. 약소한 금액인데 그래도 동서한테 도움 되었으면 좋겠다. 형편되면 천천히 갚아. 건네준 봉투를 받아든 동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묵을 씹으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님은 참 세월이 흐르면 사람도 변하건만 형님의 그 마음씨는 변치 않으셨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 꼭 이 돈 갚으러 다시 올게요. 어묵 잘 먹었습니다. 손님이 또 찾을 만큼 맛있네요. 동서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은 걸 겨우 참았습니다. 아휴, 복장 터져. 불쌍한 사람아. 그렇게 이혼당했으면 좀 잘 살 것이지. 좋은 남자 만나서 여보란 듯이 서방님하고 살 때보다 더 폼나게 살 것이지. 왜 돈 100만 원도 없어서 꿇어다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야. 속절없이 맺힌 눈물을 닦으며 돌아서서 장사 준비를 마저 하려는데 어디서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현 저거 내 둘째 며느리였던 물건 아니야? 어쩌면 이런 타이밍에 딱 시모가 나타나는 걸까요? 시모는 다짜고짜 돌진하듯 내 앞에 와서 있는 대로 화를 냈어요. 우리 둘째가 형이 돈 안 빌려준다고 해서 어미로서 내가 너희한테 부탁 좀 해볼까 하고 직접 왔다. 그런데 지금 내가 기막힌 꼬라지를 보고 말았네? 언제부터 전현하고 너희 둘이 붙어먹은 게냐? 무슨 짓을 벌이려고? 어머님 말씀도 참 제발 언성 좀 낮추세요. 여기 길거리에서 동네방네 떠드시면 단골 손님들까지 우리 집 막장 사연 다 알아채겠어요. 오늘 처음 동서 만난 거예요. 10년 만에 말이에요. 너 아주 나를 물로 보나 본데 내가 지금 다 봤어. 네가 걔한테 돈 봉투 줬잖아. 그런데 오늘 처음 본다니 그게 말이 되냐? 우리 둘째한테는 매정하게 돈 한 푼 없다더니 기가 막혀서 네 깎게 뭔데? 그년한테 네가 왜 돈을 내줘? 기가 막힌 건 다름 아닌 나였습니다. 내 돈 내가 빌려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게 무슨 시모가 관여할 일이라고 혼내시는 걸까요? 내가 무슨 잘못인가 싶어 억울했지만 그저 시모의 구박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빵빵빵. 그때 자동차 경적 소리가 가까이서 울렸습니다. 소리 나는 곳으로 눈을 돌려보니 삐까번쩍 광이 나는 외제차 여러 대가 우르르 푸드트럭 앞으로 도열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차에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 여러 명이 내려 우리 주위를 에워쌌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당황하고 있던 그때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차에서 내려서 걸어왔어요. 바로 아까 나와 만났던 그 동서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만큼 나이 잡수셨으면 자중할 때도 됐는데 성질나는 대로 내뱉는 그 입만은 참 변치 않으셨습니다. 괜히 죄 없는 형님답지 말고 아까 하던 말씀 나한테 계속 해보세요. 어디. 뭐 내가 당신 아들을 망쳤다고? 시모는 위풍당당하게 자기를 똑바로 보며 말하는 동서가 못 봐주겠던 모양입니다. 한 따까리라도 할 듯 시모가 둘째 며느리에게 달려드는 순간 네 뭐야? 왜 나를 잡아당기는 거야? 우리를 에워싸고 있던 남자 중 한 명이 시모의 앞을 막고 다른 한 명은 시모의 어깨와 팔을 잡아버렸습니다. 아, 내 경호원들이에요. 그냥 늙은이 한 명일 뿐이야. 뭐 그렇게 과격하게 제지해요. 이해하세요. 워낙 내가 몸 상하면 안 되는 위치에 있다 보니 경호원들이 강하게 날 보호하는 것 뿐이니. 니가 게 뭔데? 니가 무슨 영부에 있는 아도 되냐? 동서는 반딱거리는 검은색 바탕에 금색 글씨가 적힌 명함 하나를 던져주며 이어갔습니다. 떨어진 명함을 주워보니 영어가 잔뜩 쓰여져 있어 뭐라는지 몰라도 하나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동서가 무슨 회사 CEO, 즉 대표라는 겁니다. 지금 난 미국에서 회사 대표로 있어요. 이번에 카이스트랑 서울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강연 초청받아서 한국으로 온 겁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내 행보가 중요하니까 당신 같은 노파 하나가 턱그만큼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같이 듣고 있던 나조차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구한테 기싸움으로 밀려본 적이 없던 시몬은 그대로 있다간 자기가 무슨 일이라도 당할까 무서웠는지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동서, 그 말이 사실이야? 성공하고 맞냐고. 정말 잘됐다. 그런데 아까 나한테 돈 끌어온 건 뭐야? 연기한 거니? 네, 저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번에 한국으로 들어온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도모하는데 형님께서 저와 함께할 사람인지를 시험해야 했어요. 속에서 언짢으셨다면 죄송해요. 난 괜찮아. 그보다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혼한 직후 전 빌탈터리 신세로 돌연 미국행을 나섰어요. 한국에서의 인생은 지긋지긋했으니까 새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공부도 하고 비슷한 업계 사람들과 이런저런 창업 아이템 구상하다가 지금의 회사를 설립하게 됐어요. 생각보다 회사가 잘 돼서 전 이렇게 엄청난 부를 이루고 한국 정부에서 초청받을 만큼 명성도 쌓게 되었죠. 동서가 무슨 보안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라고 설명하는데 잘 모르겠지만 하루 3시간 이상 자본 적 없고 옷 고를 시간도 없어서 매일 안경에 똑같은 검정 옷차림으로 다닌다고 합니다. 그나마 오늘은 멋지게 형님 앞에 서는 날이니 렌즈도 끼고 구두도 신어보았어요. 이렇게 말하며 활짝 웃는 동서가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혼녀가 타지에서 맨손으로 그렇게 성공을 일구는 게 어디 쉬웠겠나요. 허리춤에 있던 손으로 내 손을 잡는 동시에 동서는 자신만만한 미소로 내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저 집안 사람들한테 무슨 짓을 벌일 건지 그 계획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난 동서를 도와 그녀가 벌인 피해 복수국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부정한 짓으로 결혼을 파탄낸 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꼴을 전 보기 힘들었으니까요. 요새 서방님네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은가 봐. 오죽하면 우리같이 근근히 버티는 사람한테 매일 찾아와서 손 벌리겠어. 시모도 진작 집 저당 잡혀서 돈 해준 것도 모자라서 우리 보고 돈 빌려주라고 닥다리거든. 그러던 차에 내가 동서한테 돈 빌려준 걸 목격하고 말았으니 눈 뒤집혀서 난리를 쳤던 거지. 내가 조사한 바로도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 점을 약점으로 파고들 거예요. 아주버님이나 형님이 주선해서 여기 내 비서를 투자자라며 전 남편에게 소개해주세요. 그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돈이 궁한 시기에 투자자라니 서방님이 얼씨구나 할 일이죠. 역시나 남편이 서방님에게 동서의 비서를 소개하니 서방님은 물론 시모까지 두 손 벌려 환영했습니다. 그래, 그거요. 진작에 그렇게 동생 도와줄 일이지. 걔가 잘 되는 게 우리 집 전체가 일어서는 길이야. 그 회사만 전처럼 잘 돼봐라. 너희 남편이나 너나 거기 직원으로 써주겠지. 안 그러냐? 소개해준 이후 동서의 비서가 서방님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아주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동서의 초대로 서울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가게 되었어요. 듣기로는 하룻밤에 수백만 원 한다는 그 휘황찬란한 방에 가서 동서는 사내진미를 차려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죠. 와, 성공한 동서 덕에다 이런 데를 다 와보네. 이게 집이야, 궁전이야? 한국에 있는 동안 저 여기에 머무를 거예요. 방도 몇 개 있으니까 언제든 놀러 오시면 저도 적적하지 않고 좋죠. 룸서비스로 조금 요리 시켜놨는데 더 드시고 싶은 건 얼마든지 시키세요. 그런데 형님, 성경화 차장 아직도 그 회사에 있나요? 동서 나간 뒤로 서방님이 승진 바로 시켜서 이제 부사장이야. 웃기지? 와, 참말로 이 스테이크 입에서 살살 녹는다. 차려진 음식들 먹느라 저는 혼이 빠진 채로 동서의 질문에 대답했어요. 원래부터 승진과 출세에 목매던 여자예요. 아마 그 여자 전 남편이 좋아서 접근한 것도 있겠지만 기회를 틈타서 내 자리를 노리려고 했다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어쨌든 잘 됐네요. 둘이 한 세트로 있으면 복수할 일이 더 간단해지니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야, 더 웃긴 건 성 부사장 결혼까지 했어. 서방님이랑 그 짓거리 한 걸 회사 사람 전부 아는 마당에 모두 결혼식 초대까지 하고 말이야. 연하에 잘생긴 남자가 신랑이던데 그 남자는 그런 사정 모르고 좋아서 실실 웃던데 참 불쌍하지. 내가 보니 불륜이라는 것은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뻔뻔함으로 무장해야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 상간녀는 멀쩡한 총각 잡아 결혼하고 그러고도 멀쩡한 서방님네 회사 다니면서 아직도 서방님과 그렇고 그런 사이로 지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남의 가정 파탄내고 동서 가슴 찢어놨으면 그냥 둘이 결혼할 일이지 왜 결혼은 또 다른 놈이랑 한대요. 여러분은 이런 연념들 이해가 가십니까?
회사가 그렇게 돌아가니 더 못 봐주겠더라고. 성질나서 난 동서 떠난 직후 바로 회사 나가고 우리 남편도 곧이어 그만뒀어. 그렇게 비위 좋은 작자들이 못 돼서 우리 부부는. 맞아요. 그런 점 때문에 내가 형님과 아주버님만은 마음 깊이 존경하고 좋아했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괜찮으시다면 아주버님이 우리 한국지사에서 근무하시면 어떨까요? 재택도 겸할 수 있고 연봉도 최고로 우대할 수 있도록 제가 얘기해 놓을게요. 다리가 불편하신데 밖에서 일하시는 걸 보니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동서의 말에 전 화들짝 놀랐습니다. 동서는 우리가 트럭에서 장사하는 걸 언제 봤었어? 아, 저 귀국한 지 일주일 넘었어요. 그동안 여기저기 알아볼 것도 있고 친정 부모님도 뵙고 형님네가 궁금해서 한번 가서 몰래 지켜봤었죠. 경호원 시켜서 만드시는 음식도 포장해와서 다 맛봤답니다. 형님 저랑 있을 때는 요리 솜씨 그저 그랬는데 언제 이렇게 실력이 늘어나신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놀랐잖아요. 똑똑한 사람답게 주도면밀하구나 싶어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에게 좋은 직장을 잡아주겠다니 눈물나게 고마웠어요. 동서가 우리 수연 아빠 일자리 해준다면 우리야 너무 고맙지. 비 오면 비 맞고 추우면 손 떨어가며 몸 불편한 사람을 옆에서 보기 참 안쓰러웠거든.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형님한테 갚을 일에 비하면 이건 아주 작은 시작일 뿐이에요. 게다가 같이 회사에서 일할 때 아주버님이 얼마나 성실하고 좋으신 분인지 겪어봐서 전 알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그 능력 써주신다면 제가 감사드릴 일이죠. 말도 얼마나 겸손하고 예쁘게 하는지. 그렇게 큰 사업가가 되었으면 사람이 거만 떨만도 한데 마음이 고운 건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착한 동서에게 놀랄 만큼 무섭고 냉정한 구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푸드트럭 장사는 접고 남편은 동서네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계 회사라 그런지 근무 시간도 자유롭고 몸이 불편한 남편에게 여러모로 편의를 봐주는 복지가 우수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너무 만족하며 다녔어요. 그리고 동서가 배려해서 그런지 놀랄 만큼 큰 연봉을 주겠다고 해서 처음 남편은 고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인 동서의 말이 연봉은요, 그냥 드리는 돈이 아니에요. 많이 드리는 만큼 최선을 다해 회사 위에 일하시리라 믿고 드리는 거니까요. 거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님은 아무 조건도 없이 저한테 소중한 돈을 선뜻 내어주셨어요. 더없이 좋은 분이니까 아주버님은 아내를 아껴주시고 끝까지 잘해주세요. 그거면 돼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 마누라 덕에 참 호강하고 사는 놈이라고 말이야. 그런데 재수씨 회사에서 보니까 카리스마 넘치고 아주 매정하더라. 저번에 어느 직원이 공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걸 알고는 당장 해고하는 것은 물론 고소까지 했더라고. 몇백만 원 정도로 횡령한 것 치곤 소액이라고 봐주자고들 하는데 어떤 불법이나 배신도 자기는 대표로서 용서 못한다고 화를 냈어. 와, 사람 다시 봤다고. 난 동서 이해해. 그런 똑부러지는 점 없이 어떻게 그 무서운 미국 땅 가서 성공했겠어. 그리고 배신이 얼마나 사람의 살 떨리는 짓인지 경험했을 텐데 작은 거라도 용납 못하겠지. 아주 잘하고 있네 내 동생. 뭐? 동생? 언제부터 재수씨랑 언니 동생 하기로 한 거야? 눈이 동그래진 남편 얼굴을 보니 킥킥 웃어대며 말했습니다. 저번에 호텔 가서 우리끼리 그런 얘기 했지. 동서 이혼하고 갈라선 마당에 이제 그 집안 며느리도 아니고 그냥 의자매처럼 언니 동생 하자고 말이야. 동서가 나타나며 우리 집안은 웃음이 늘었는데 시댁은 죽상이 되고 말았죠. 어느 날 시모가 당장 시댁으로 튀어오라며 불렀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염려로 크게 심호흡 한번 하고 시댁에 들어갔어요. 너희들 짓이지? 내 둘째 아들 망하게 한 거 너희들 어떻게 책임질 거냐? 서방님만 아들이고 자식이에요? 우리 남편은요. 왜 매번 우리한테만 뭐라고 나무라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다짜고짜 화부터 내시는 거예요. 장남이면 뭐하냐? 다리 병신된 놈이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우겠어? 너희들이 동생한테 이상한 놈 하나 소개해줬다면서 그 놈 때문에 회사 망하게 생겼다고 둘째가 다 죽는 얼굴이 됐더라. 어머님 참 모르시는 말씀. 애초에 그 회사는 동서가 잘해서 그만큼 커진 거예요. 서방님 능력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걸 왜 애꿎은 남 탓을 하세요? 내가 괜한 의심하는 게 아니야. 장사하던 트럭에서 그년하고 너하고 작당 모의하는 걸 내가 봤거든. 그러니까 니들이 뭔 짓을 벌여도 버린 게지. 내 말이 아니냐?
의외로 시몬은 날카로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서방님 회사의 악재에 나와 동서가 개입되었다는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틀린 말이 아니라서 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더 열받아서 결국 옆에 있던 돋보기를 나한테 던져버렸어요. 그 때문에 내 이매가 찢어져서 피가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고 그걸 본 전 기겁하고 놀라 나자빠졌어요. 나 머리에서 피나요. 어서 병원 가야 하는데 다리에 일어설 힘이 하나도 없네. 저 좀 병원에 데려가 주세요, 어머니. 보이진 않지만 너희들 때문에 내 속은 이미 썩어지고 피가 뚝뚝 떨어진다, 야. 내 지병과 당 수치가 최악으로 치달은 게 다 너희 때문이라고. 병원 같은 소리 안 해. 휴지로 피나 닦으면 될 일이지 유난 떨고 뭘. 시몬은 내 앞에 휴지각 하나를 던져주었을 뿐입니다. 기가 막힌 나머지 전화를 걸어 남편에게 당한 일을 모두 일러 바쳤어요. 내 전화를 받고 불이 나게 달려온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시댁을 나서는데 시몬은 우리에게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거 조금 다친 것 같고 제 서방 불러낸다 또. 하여튼 가지가지 해요. 해도 너무하시네요. 다리 병신된 첫째 아들 필요 없다고 이 사람한테까지 그렇게 모질게 하십니까? 네, 우리 이제 여기 안 와요. 멀쩡한 둘째 아들만 아들로 두시고요. 전 이제 없는 셈 치십시오. 시댁 문을 쾅 닫고 나오는 남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착한 남편이 오죽하면 자기 엄마한테 연 끊겠다는 말까지 해야 했겠어요. 가여운 내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어머님 이번 일 후회하실 거야. 서방님 사업이 망하는 건 이제 시간 문제니까. 내 말은 그대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동서는 우리 부부를 불러 서방님에게 벌어진 일을 설명해 주었어요. 전 남편은 이제 인생 끝났어요. 내 비서를 가짜 투자회사 대표라고 속이고 30억을 빌려주었거든요. 친해서 금방 안 갚아도 된다는 감언이설로 경계를 풀게 하고선 대출한 바로 다음날부터 연복리 20% 높은 이자를 요구했죠. 이미 신용이 땅바닥까지 꺼진 처지라 다른 돈 구할 데도 없을 거예요. 저당 잡힌 공장이랑 본사 건물, 집까지 모두 가압류 걸고 결국은 모두 내놓아야 할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란 말입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회사 망하는 게 정말 무섭대요. 투자와 사기는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애초에 그 인간 그렇게 주도면밀하지 못한 걸 잘 알고 있었으니 이 계획이 성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사실 저도 복수하기 전에 마음의 갈등이 있긴 했는데 전 남편이 한 번 날 찾아왔거든요. 서방님은 동서가 귀국한 것을 알고 찾아와서 동서의 속을 헤집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성공해서 재벌녀가 됐다고 한들 내 마음이 바뀔 줄 알아? 같이 살아본 나는 알지. 네가 향기 없는 꽃이라는 걸. 여자가 야들야들하게 감기는 맛이 있어야지. 그렇게 뻣뻣하니 어떤 남자라도 질려한다고. 혹여나 나한테 미련 남아서 한국 들어온 걸까봐 경고하러 온 거야. 나랑 내 여자한테 복수든 뭐니 무슨 짓이든 벌이기만 해봐. 아주 그 주댕이를 찢어버릴 테니까. 그래도 우리가 한때는 사랑해서 결혼까지 한 사이였는데 오랜만에 재회한 나한테 그런 말까지 하다니 너무 잔인해요. 그 사람요, 내 마음에 2번이나 대못을 받고 말았어요. 그래서 형님, 전 이쯤에서 못 끝내요. 서방님네 회사 쫄딱 망하게 한 날이니 축배라도 들 줄 알았지만 동서는 의외로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복수라는 것이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인지 허망함만 남긴 것인지 아니면 동서 마음 한구석에 서방님에 대한 미련이 남았던 것인지 모르죠. 아주 잘했다, 복수 너무 멋있었다 칭찬하며 동서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동서의 전화를 받았는데 몹시 흥분되고 기뻐 보였어요. 형님,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 무슨? 전 남편이 알거지가 되니까 성차장 상간녀가 바로 매정하게 돌아섰다네요. 비서가 목격한 바로 전 남편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아주 페인처럼 살고 있대요. 지랄, 천년의 사랑처럼 서로 없으면 죽을 것처럼 굴더니 결국 돈 떨어진 상간남은 쓰레기 취급하는 거네. 그런데 동서, 성차장도 벌받아야 하는 년인데 걘 아무 피해도 없이 잘 사는 거 별로다. 내가 그 여자 남편이랑 시댁에 불륜했던 일 폭로라도 할까? 걱정 마세요. 그 상간녀에 대한 작업은 이미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저 과거에 대한 폭로만으로는 제 분이 풀리지 않거든요. 형님은 제가 부탁드릴 때 나서주시고 지금은 그저 응원해주세요. 전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나같이 평범한 여자는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동서는 서방님에게 복수를 성공했잖아요.
상간녀한테 머리끄댕이 잡고 창피 주거나 그 남편한테 폭로해서 이혼하게 만드는 게 최선일 줄 알았는데 그 이상의 복수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펜트하우스보다 더 기대되는 거 있죠? 그래도 궁금함을 꾹 참고 기다린 결과 동서는 나한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내일 1시에 현대백화점 앞으로 와보세요. 그 장소에 가보니 성 차장은 어떤 여자의 뺨을 때리고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늘 당당한 커리어우먼인 척, 지적인 척 그런 모습만 보았던 나는 저 여자가 내가 아는 그 여자가 맞나 몇 번이나 눈 비비고 다시 봤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서방님과 바람 피운 상간녀가 맞았어요. 이 아줌마가 지금 나 때렸어? 그 여자애도 보통 내게가 아닌지 성 차장에게 달려들어서 발로 차고 머리카락을 잡아뜯고 두 여자는 개처럼 뒤엉켜 싸우고 있었죠. 나처럼 그 싸움을 구경하는 사람들의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있던 동서가 어느샌가 내 옆으로 와서 이 상황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형님도 와서 보고 계셨네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게 이게 무슨 일이야? 저기 같이 싸우고 있는 여자애는 성 차장 남편의 상간녀랍니다. 우리 쪽에서 꽃이라고 붙였던 술집 여자예요. 생각보다 쉽게 그 남편은 넘어왔고 자기 아내한테 이혼하자고 했다더군요. 자기 남편이 어린 여자애랑 바람핀 걸 알고 해코지하러 여길 찾아왔는데 그 구경을 놓칠 수 없어서 미리 형님한테 연락드렸어요. 어때요? 정말 재밌죠? 박수까지 짝짝 치며 세상에 이렇게 통쾌할 수가 감탄하며 그 재미난 구경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피덩이가 뭐가 좋다고 넌 먹기까지 했냐 넌? 상간녀 직접 보니 얼굴도 못생기고 몸매도 별로구만. 상간녀에게서 떨어진 성 차장의 비난의 화살은 자기 남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넌 눈이 삐었냐? 너보다 10살은 어리고 훨씬 이쁘고 탱탱한 몸매 가졌잖아. 넌 쭈그렁 망탱이 같지만 회사 부사장의 연봉이라도 높아서 내가 결혼해준 거야. 이제 너 회사도 망하고 어디 불러주는 데도 없는데 왜 계속 널 데리고 살겠냐? 안 그래? 너 바람핀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 줄 알아? 너희 발정난 연놈들 모조리 콩밥 먹여줄 거야. 그렇게 만들 거야 내가. 분노가 치솟아 눈에 핏발까지 선 청 차장은 거의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구경하는 인파를 해치고 나간 동서가 그들 앞에 나섰어요. 애초에 발정난 년은 너였지 아마? 당신은 예전 사모가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지? 나는 베네샬 회사 공동대표이자 김 사장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내 회사에서 김 사장과 당신 아내가 바람피고 있었고 분처인 나까지 내쫓은 아주 악녀였죠. 심지어 당신과 결혼한 이후에도 김 사장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동서 말을 듣던 성 차장의 남편은 바로 눈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이 개같은 년, 이 늙은 년이 나를 속이고 결혼까지 해? 김 사장이면 나랑 같이 골프도 치고 밥도 먹던 그 배 나온 늙은이랑 계속 그래왔다고? 더러운 년, 내 손에 죽어봐라! 상황은 급반전해서 이제 성 차장 남편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변모하고 말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의 신고로 들이닥친 경찰들의 진압으로 그 세 사람은 끌려갔습니다. 물론 피떡이 된 성 차장은 구급차에 실려야 할 만큼 처참한 몰골이 되었고요. 잠시만요 구급대원님. 제가 이 여자랑 친구인데 잠깐 할 말이 있어서요. 실신 직전의 상태로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성 차장의 귓가에 대고 동서는 어떤 말을 속삭이고 왔습니다. 성 차장 전현 제대로 상건녀다운 최후를 맞이했네. 아주 잘됐다. 그런데 방금 동서 전현한테 무슨 말하고 온 거야? 아, 그거요? 10년 만에 성공한 상간녀에 대한 복수, 그 마지막을 장식한 동서의 말은 말이죠. 당해보니 어때? 넌 남의 남편 가져도 되고 네 남편은 남이 가지면 안 될 줄 알았어? 이제부터 너의 영혼은 하루하루 파괴될 거야. 하루는 네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하루는 그 상간녀에 대한 열등감으로, 또 하루는 너 자신이 잘못한 건지 자책이나 하며 너는 스스로 매일 죽어갈 거야. 난 그걸 보증해. 앞으로 그 누구도 너처럼 썩어빠진 사람을 사랑해줄 리 없을 테고 그 고독 마음껏 즐기라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서방님과 상간녀 두 사람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이죠. 그 대단한 복수극을 마치고 동서는 미국으로 돌아가 자기 회사 운영하는 데 전념하며 평탄한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린 연락하며 여전히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잖아. 그간의 일 있고 동서도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해야지. 전 아직 남자를 못 믿겠어요.
지금은 사업이 좋고 돈 버는 게 제일 재밌으니 이대로 삶에 만족해요. 참, 우리 조카 내년에 고등학교 입학한다죠? 제가 선물 보냈으니 곧 도착할 거예요. 힘있고 돈 많은 미국 회사 대표가 평범한 우리 가족을 물심양면 도와주고 있으니 참 좋죠. 남편은 아직도 동선의 한국 지사에 잘 다니고 있고요. 시모랑 서방님하고는 남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시모는 자신에게 철벽치는 큰아들 대신 저한테 가끔 전화하시곤 해요. 차마 저까지 냉정하게 끊지는 못해서 그냥 구분하는 하소연을 듣고만 있는데요. 잘 사는 우리에게 기대고 싶고 작은 아들은 자리도 못 잡고 매일 술만 퍼먹는다며 인생 한탄이나 합니다. 자기는 잘못 하나 없는데 박복하다면서 저보고는 복이 터졌다면서 부럽다고도 하고요. 매번 어떻게든 구실 만들어서 우리 애들이랑 남편 만나게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애들 아빠는 어머니 만나고 싶지 않대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애도 못 보여드려요. 그러니 건강 챙기시면서 그저 그렇게 지내주세요. 저도 참 매정한 년이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시모 자신이 남한테 해온 대로 돌려받은 것일 테니 말이죠.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 할 줄 아는 거 별로 없는 평범한 아줌마라 글 쓰는 내내 무지무지 떨렸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랑 나랑 같이 수다 떤다는 마음으로 저 신이 나서 써봤어요. 이제는 이야기 끝내고 여러분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남편과 함께 아이를 키우며 사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제보하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고민이라 주변에 이미 털어놓았는데 제 의도와 달리 다들 배꼽을 잡고 웃더라고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꼭 어디든 알리라고 본인들이 더 난리였답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 내어 제보하게 되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제 사연은 바로 우리 친정아빠와 시어머니와 관련된 사연이랍니다. 우선 우리 친정아빠에 대해 가볍게 설명하자면 저는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천사 같은 엄마와 겉모습은 험악해도 저와 엄마한테는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는 아빠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은 참 다정하고 선한 사람이었어요. 저에게 크게 소리내어 말한 적도 없었고 늘 상냥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런 엄마가 너무 좋아서 장래희망 자체가 우리 엄마였을 정도였어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엄마 같은 여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엄마는 늘 집에서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었어요. 엄마의 취미는 꽃꽂이였는데 같이 꽃을 꽂으며 도란도란 얘기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제가 유일한 자식이라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집에서 엄마와 같이 있으면 아빠가 일이 끝나고 집으로 왔어요. 그러면 다 같이 셋이서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는 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정육점을 운영하셨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고기는 원할 때마다 먹을 수 있었어요. 아빠는 얼굴에 큰 상처 하나 있었고 등에도 문신이 크게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빠니까 그런 게 위협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아 아빠는 일부러 얼굴을 두건으로 살짝 가리고 다녔습니다. 문신은 아예 보이지 않게 하고 다녔어요. 저도 자라면서 워낙 들리는 말이 많으니까 우리 아빠에 관한 소문을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아빠가 예전에 유명한 지역 조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우리 동네 토박이었는데 학생 때부터 주먹으로 유명했다고 해요. 아빠의 덩치가 유달리 커서 조직에 성인이 되자마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엄마에게 물어봤던 적도 있는데 엄마는 그저 웃으면서 현재가 중요한 거라고 하셨어요. 뭐가 됐든 저랑 엄마한테는 한없이 다정하고 친절했던 아빠여서 저는 그런 소문이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했던 우리 집에서 큰 불행이 찾아온 것은 바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저는 아직도 그날의 공기가 기억이 날 정도로 생생합니다. 학교 갔다 왔더니 엄마가 집에 안 계셨어요. 평소 같으면 잘 다녀왔냐고 웃으면서 맞아주었을 텐데 엄마가 집에 없어 의아했습니다. 잠시 후에 친할머니가 집에 오셨는데 표정이 너무나도 어두웠어요. 친할머니는 어리둥절한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누워있는 엄마를 보게 되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아파서 쓰러졌는데 알고 봤더니 많이 아프대. 우리 수진이 엄마가 병원에 있어도 씩씩하게 할머니랑 지낼 수 있지? 엄마가 아파서 미안해. 빨리 나아서 우리 딸이랑 같이 바다에 놀러 가자.
엄마는 집에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대요. 그런데 검사했더니 이미 암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말기라서 손을 쓸 수도 없었다고 해요.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게 문제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워낙 아파도 티를 전혀 내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천사 같은 성격이었죠. 하지만 그런 성격 때문에 아픈 것을 늦게 발견하게 되어 슬펐습니다. 엄마는 친정 부모님이 아주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인 상태로 결혼했다고 해요. 엄마한테 첫눈에 반한 아빠가 졸졸 쫓아다녀 결혼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워낙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고 조폭들이랑 어울려 다니다가 엄마를 만나 정신 차려서 친할머니는 엄마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고 저는 친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정육점과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며 집에 잘 들어오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엄마를 열심히 간호했지만 너무 슬프게도 엄마는 1년의 투병 끝에 그만 하늘로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 때 아빠가 엉엉 우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게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아빠가 우는 모습이랍니다. 엄마를 보내고 아빠는 한동안 제가 봐도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매일 밤 엄마의 사진을 보며 잠도 쉽게 못 자더라고요. 저도 그때 마침 사춘기 때라 엄마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자연스럽게 친할머니와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때 아빠에 관한 정보를 몇 개 듣게 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골목대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를 만나 아예 사람이 달라졌다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죽은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셨어요. 본인이 낳은 딸도 아닌데 길마다 엄마를 많이 챙기셨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주 건강하셨어요. 엄마의 빈자리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엄마의 병 때문에 저는 대학을 간호학과에 진학했어요. 간호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대학생활 내내 할머니가 여기저기 몸이 아프셨어요. 그럴 때마다 병원도 제가 모시고 가고 집에서 간호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저를 상당히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저도 할머니가 좋아하니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졸업할 때 할머니는 노안으로 별세하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 수진아. 너희 아빠 나쁜 쪽으로 빠지지 않게 잘 감시해라. 욱하는 성질 언젠 다시 나올지 몰라. 알겠지? 너는 목숨보다 아끼는 딸이라 괜찮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니. 어디 또 조직에 들어갈 것 같으면 그냥 네가 아빠 데리고 어디로 떠나라. 알겠어요, 할머니. 아빠는 걱정하지 마. 하늘에 가서 편히 쉬어.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 엄마 만나서 행복하게 나 잘 사는 거 지켜봐요. 그동안 나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요. 할머니는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 뒤로는 아빠와 저와 둘이 살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학생 때는 공부하느라 할머니가 왜 아빠를 그렇게 걱정하는지 몰랐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상냥했고 다정한 아빠였거든요. 오히려 제가 아빠한테 짜증도 많이 내고 퉁명스럽게 하는 날이 많아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할머니가 왜 아빠를 걱정했는지 조금은 알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 스토커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취업하기 전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어요. 작은 카페였는데 거기 손님 중 한 명이 저에게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취업할 예정이었고 무엇보다 그 손님이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그 스토커는 포기를 모르고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자꾸 제 앞에 불쑥 나타나서 어느 날부터는 길을 걷다 뒤를 돌아보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걸 아침에 밥을 먹으며 대수롭지 않게 아빠에게 말했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또 그 스토커가 저를 따라왔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우리 아파트로 오는데 저를 졸졸 쫓아오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그날은 아파트 앞에서 스토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그만 쫓아다녀? 내가 진짜 싫다고 얼마나 말했는데 언제까지 이럴 거야? 왜 싫다는 사람 자꾸 쫓아다니냐고. 한 번만 더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알겠어? 세준씨, 저 진짜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 테니까 저랑 결혼해요. 네? 수진씨 제발요. 그럼 저랑 카페에서 얘기라도 하면 안 될까요? 네. 스토커는 제가 저리 가라고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같이 카페에 가서 대화하자고 난리였습니다. 제 손목을 잡고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주위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곤란해서 진짜 경찰에 신고라도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수진아! 야, 이 새끼야, 너 뭐야? 수진아, 너는 집으로 올라가. 가서 문 잠그고 그냥 씻고 있어. 나머지는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올라가.
퇴근하던 아빠가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그 스토커의 손을 제 손목에서 떼어냈습니다. 아빠는 저보고 빨리 위로 올라가라고 했어요. 마침 스토커의 얼굴을 더 보기도 싫었고 주민들이 쳐다보고 있어서 창피했던 저는 바로 아빠 말을 들었습니다. 스토커는 그런 저에게 이름을 부르려고 했는데 아빠가 입을 막아 끝까지 발음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정말 스토커의 머리카락 한 올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날이 제가 처음으로 본 아빠가 타인을 제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빠 덕분에 스토커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도 아빠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바로 취업해서 정신이 없었어요. 스토커 사건 이후에 저는 대학병원에 간호사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병원에서 일하는 행정직원이었습니다. 제가 신입 간호사라 병원 사무실에 갈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게 일하다 눈이 맞았어요. 우리는 3년의 교제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사연의 주인공인 시어머니가 등장하게 돼요. 사실 남편과 저는 연애 때도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할 말은 다 하는 사람이고 불만 표현을 그래도 꽤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불편한 분위기를 너무 싫어하고 남에게 싫은 말을 할 바엔 본인이 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애 때 아예 싸웠던 적이 없어요. 남편이 갈등이 생기면 알아서 본인이 사과했거든요. 그런 남편의 성격이 좋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결혼하니 그게 문제였습니다. 사실 결혼 전부터 저는 조금씩 시댁과 마찰이 있었어요. 저는 엄마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아빠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대요. 이렇게 한부모 밑에서 자라서 우리가 유난히 공통점이 많아 잘 통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결혼해서 혼자 남은 부모님들을 잘 챙기자고 했었죠. 외동이었던 저와 달리 남편은 여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애할 때 여동생이 있다는 말은 해도 둘이 딱히 교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는 외동생이라 늘 언니나 여동생이 있는 친구들에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면 저한테도 여동생이 생기는 거니까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시댁에 정식으로 인사하러 가기 전에 여동생을 먼저 보고 싶다고 하니 당황했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기 이틀 전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젊은 여자였어요. 그 여자는 제 남편의 여동생이라고 본인을 소개하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따로 만나자는 말을 제게 했습니다. 제가 남편하고 같이 나간다고 했더니 그러면 만나지 않겠다는 말에 의아함을 가지고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 여성분은 얼굴이 남편과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 누가 봐도 여동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반갑게 인사한 저와 달리 얼굴에 근심이 많아 보였어요. 한참을 뜸을 들이던 여동생은 제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이 사실을 꼭 알고 결혼하셨으면 해요. 저는 성인이 되고 바로 집을 나왔는데 그게 다 우리 엄마 때문이에요. 원래도 우리 엄마는 아들밖에 모르는 아들바락이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오빠에 대한 집착이 더욱 심해졌어요. 저는 이 결혼 반대예요. 우리 오빠는 멀쩡해도 엄마가 어마어마한 집착을 가지고 있거든요. 조심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주 놀랐어요. 시어머니 얼굴은 연애하며 몇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정식으로 인사하기 전이라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게 다였지만요. 그래도 짧게 인사했던 경험으로는 사람이 되게 상냥하고 다정한 사람으로 생각했었어요.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 남편의 여동생 말을 들으니 너무 당황했습니다. 제가 당황하자 여동생은 한숨을 푹 쉬었어요. 원래는 이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한 사람의 인생에 걸린 일이니까 얘기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동생은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갔어요. 저는 여동생의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결론은 제가 직접 판단하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이틀 후면 시어머니를 정식으로 뵐 날이 오잖아요. 그래서 잔뜩 긴장한 채로 시어머니를 뵈러 가게 되었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는 길이라 매우 떨렸어요. 약국에 가서 청심환까지 사 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미리 걱정했던 걸까요? 시어머니는 의외로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여동생의 얘기를 미리 들어 긴장했는데 저한테 딸처럼 잘 대해주셨습니다. 또 제가 어려서부터 된장찌개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찌개만 있으면 일주일 내내 밥 걱정이 없을 정도로 잘 먹었습니다. 남편은 이걸 저와 연애하며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미리 말했던 건지 시어머니는 본인이 된장찌개 전문가라고 요리해 주셨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우리 집으로 인사 왔는데 남편보다 오히려 우리 아빠가 더 긴장했어요.
아빠는 정육점에서 가장 상태가 좋은 고기를 직접 구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해보더니 흐뭇하게 웃으며 둘이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하더라고요. 양가 어른들의 허락을 받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며 조금씩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이 보였어요. 드레스를 맞추러 갈 때 남편이 갑자기 시어머니도 같이 가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할 일이 없어 심심하다고 하셨다며 같이 가자는 말에 저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머니가 저에게 잘해주셨거든요. 저는 또 친정엄마가 없으니까 시어머니라도 옆에서 같은 여자니까 잘 봐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만나 같이 드레스를 입어보러 갔는데 이상하게 저에게 칭찬을 잘 안 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드레스를 몇 벌 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세아가, 그런데 드레스가 왜 이렇게 다 화려하니? 이러면 우리 아들 얼굴이 묻힐까봐 걱정이야. 적당히 화려한 걸로 골라야 너희 부부 얼굴이 더 돋보여. 그러니까 너무 반짝거리고 풍성한 드레스는 고르지 마. 아, 네? 어머니, 아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웨딩드레스는 화려한 맛으로 입는 거잖아요. 평생에 한 번뿐인데 저는 화려한 걸로 입을래요. 어렸을 때부터 웨딩드레스 입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제가 또 언제 이런 걸 입어보겠어요. 시어머니는 웨딩드레스를 자꾸 단정한 디자인을 입으라고 하셨어요. 반면 저는 그날은 제가 주인공이고 또 여자들의 로망이잖아요. 그래서 드레스샵에 요청할 때 애초에 제일 화려한 드레스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더니 표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어요. 하지만 따로 더 말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제가 입고 싶은 드레스를 입었어요. 웨딩드레스 사건이 끝나고 결혼식 전에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신혼집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모은 돈과 우리 아빠가 준 돈으로 병원 근처에 전셋집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직장이 서울이라 아파트가 너무 비싸 매매까지는 무리였어요. 그렇게 집을 구하고 혼수를 보러 다니는데 시어머니는 자꾸 그런 우리 부부를 따라다니셨습니다. 처음에 드레스를 고를 때는 저도 좋은 마음으로 오라고 했는데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어머니는 집에서 쉬라고 말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고집이 얼마나 세던지 남편이 중간에서 너무 곤란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우리가 혼수를 고를 때도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와 같이 올 거면 가만히나 있지 시어머니는 자꾸 옆에서 참견하셨어요. 세탁기를 고르는데도 참견하시고 특히 부엌 가전을 고를 때는 본인이 쓸 거를 고르듯 고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살림은 제 몫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저도 둘 다 일하는 직장인이라 서로 같이 하자고 이미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차피 살림은 제가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분이 나빴지만 결혼식 전에 시어머니와 마찰이 생겨 좋을 게 없으니 그때는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우리 아빠도 제가 전무거든요. 저만 바라보고 인생을 사는 사람인데 속으로 우리 아빠를 데려올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와 제가 살짝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심지어 결혼식 2주 전이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남편과 퇴근하고 시댁으로 가서 같이 밥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너희 유럽으로 신혼여행 가는 거지? 아휴,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나도 당연히 눈치가 있으니까 호텔방은 따로 잡을게. 그냥 나는 일찍 남편 죽고 해외여행도 못 다녔잖아. 저번 주에 우리 아들 결혼한다고 친구들 모임에 갔더니 다들 해외 한 번은 다녀왔더라. 부러워서 죽는 줄 알았어. 나도 데려가는 거 어떠니? 어머니, 저희가 이미 호텔이랑 항공권이랑 다 예약이 끝나서요. 아마 지금 표를 구하려고 해도 안 될 거예요. 대신 나중에 저희 신혼여행 다녀오고 모시고 같이 가는 거 어떠세요? 그렇지, 여보? 우리 아들은 엄마 편이지? 내가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유럽이 그렇게 좋더라.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한국에서 있잖아. 미용실에서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작게 미용실을 하고 있었어요.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라 매출이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문을 닫고 우리 부부를 따라다니셨죠. 아무튼 신혼여행을 같이 가자는 말에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그건 조금 곤란하다고 용기내어 말하더라고요. 평소에 저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아니까 저도 놀랐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다음 행동에 저는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신혼여행은 우리끼리 가겠다고 하니까 시어머니 갑자기 눈물을 보이셨어요.
자식 키워봤자 이렇게 소용이 없어. 나 같으면 외국 한번 못 가본 자기 엄마 불쌍해서 나서서 데려가겠다. 아니, 네가 어떻게 이러니? 아들, 실망이야. 내가 너만 바라보고 산 거 너도 알잖아. 엄마한테 이러고 싶니? 아우, 너무 서운하다. 아이, 엄마 그만해요. 우리가 여행 갔다 와서 따로 모시고 가겠다고 했잖아요. 나도 엄마가 나 힘들게 키운 거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시어머니는 울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달래고 저녁 식사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엉망인 분위기에서 밥을 별로 먹지도 못하고 집에 왔던 기억이 나요. 제가 결혼한다고 하고 아빠는 유난히 슬퍼 보였습니다. 물론 결혼 자체는 너무 축하할 일이지만 엄마 생각이 자꾸 났나 봐요. 그날도 지친 몸으로 집에 가니 아빠가 엄마 사진을 보고 혼자 술을 마시고 계셨어요. 하필 시어머니의 엉엉 우는 모습을 보고 아빠를 보니 마음이 더 안 좋았습니다. 아빠는 그래도 씩씩하게 저를 맞아주었어요. 그러면서 밥을 먹었냐고 하더니 고기를 구워주셨습니다. 한밤중에 고기를 먹으며 아빠와 많은 얘기를 나누었어요. 아빠는 제가 언제 커서 결혼하는 건지 감회가 새롭다고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면 아빠는 진짜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아내도 죽고 엄마도 죽고 딸은 결혼하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도 전혀 티를 내지 않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혼해서 우리 아빠에게 효도해야겠다 생각했죠. 신혼여행 사건은 남편이 중간에서 그래도 중재를 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실제로 2주 뒤에 떠나는 일정이라 매우 촉박해서 표가 없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국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결혼식 날에는 남편의 여동생도 참석했더라고요. 어색하게 인사하고 식을 시작했는데 시어머니는 식 처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장에서 신부도 안 오는데 시어머니가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회자도 난감해 보일 정도로 시어머니는 식장이 떠나가라 우셨어요. 우리 아빠를 슬쩍 봤더니 아빠는 조금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하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본인의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한다니 슬픈가 보다 생각하고 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정신없이 출국해서 즐겁게 신혼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첫날부터 삐거덕거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도착한 우리 부부가 피곤해서 잠자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받지 않아 제가 대신 받았는데 시어머니는 잘 도착했냐고 묻더라고요. 해외로 가는 거라 걱정되어 잠을 못 자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다시 잠들었죠. 이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하는 10일 내내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에게 전화하셨어요.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번을 하셨습니다.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갔기 때문에 시차가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한국에서 시차에 맞춰 전화하셨어요. 무엇을 보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초반에는 받다가 나중에는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실제로 여행하며 길을 찾고 예약된 일정을 하느라 매우 바빴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받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하셨어요. 저도 당연히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로 하루에도 몇 번을 울리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남편과 저는 일부러 피했어요. 그리고 여행이 끝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신혼집에서 하루 쉬고 다음날 시댁에 인사하러 갔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가 집에 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됐다, 가라. 나는 너희 얼굴 안 보련다. 한국에서 내가 너희가 걱정되니까 전화했는데 어떻게 둘 다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있니? 그렇게 어른을 무시해도 되는 거야? 어? 그래놓고 왜 찾아와? 당장 꺼져. 너희들이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아, 엄마 왜 그래요? 우리가 그래도 면세점에서 엄마 주려고 선물도 사왔는데 그냥 가? 그럼 선물은 여기 놓고 갈 테니까 이따 가져가요. 그리고 일부러 안 받은 거 아니고 여행하느라 바빠서 그랬어요. 오해하지 마. 우리 아들은 그랬겠지. 엄마는 우리 아들한테 뭐라는 거 절대 아니야. 우리 착한 아들은 엄마 전화를 받으려고 했을 거야. 이게 다 새아가 때문인 거 엄마가 모를 줄 알아? 아들, 엄마는 너 믿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으로 얘기하는 것도 기가 막혔는데 시어머니의 말은 더 웃겼습니다. 마치 제가 남편을 조종해서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남편이 먼저 전화를 안 받았었거든요.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남편을 바라보았더니 남편이 인상을 팍 쓰며 곤란했습니다. 저는 일단 자리를 뜨고 남편을 데리고 친정아빠를 보러 갔어요. 아빠는 우리가 온다고 진수성찬으로 요리를 해놓았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이 상했었는데 아빠를 보고 다시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빠는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보고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아하는 아빠를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했어요. 속으로 우리 아빠처럼 시어머니가 행동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러고 남편이 중간에서 노력했더니 나름 마음이 풀리셨어요. 문제는 저만 가만히 있었더니 저에게 화살이 돌아왔습니다. 하필이면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일주일 뒤에 시어머니의 생신이었어요. 그 일주일 사이에 남편이 매일 찾아가서 겨우 마음이 풀어진 상태였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생일 이틀 전에 전화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하고 처음 당신의 생일이니 생일상을 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혼여행으로 이미 휴가를 써서 또 휴가를 내고 시어머니의 생신상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저도 일하는 직장인이라 자유롭게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집에 있는 전업주부였으면 시간이라도 많을 텐데 그러진 못했어요. 하필 날짜가 게다가 결혼식 직후라 이미 연차가 없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곤란하다고 했더니 자기는 그런 건 모르겠고 일단 생신상은 무조건 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그냥 됐다고 집 앞에 있는 고급 한정식 식당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고 저는 특별히 백화점 명품관에 가서 선물을 샀어요. 그동안 모은 돈을 결혼식에 지출하느라 돈이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큰맘 먹고 명품 지갑을 샀습니다. 그것을 준비해서 식당에서 만났는데 시어머니는 대놓고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본인은 제가 직접 차린 생신상을 받고 싶으셨던 거죠. 어머니, 제가 다음 생신 때는 꼭 직접 차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이미 휴가를 많이 써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간호사라 일 특성상 한 명이 계속 빠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구조거든요. 죄송해요. 됐다. 다른 사람들은 결혼하고 첫 생일에 며느리한테 생신상을 거하게 받던데 나는 뭐 그런 거 평생 기대 안 하고 살련다. 결혼 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아들만 보고 살 거야. 잔뜩 삐진 시어머니는 정말 밥을 먹는 내내 남편만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말을 걸어도 본인이 대답하고 저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순간 아가씨가 저에게 했던 말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시어머니 입에서 아가씨에 관한 내용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저는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야 아가씨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신 사건 이후로도 시어머니와 저는 부딪히게 되었어요. 바로 다음 날에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우리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대학병원에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예약을 반드시 하고 오셔야 편리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제가 일하는 내과에 와서 다짜고짜 제 이름을 대셨어요. 선배 간호사가 저한테 와서 시어머니가 찾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순간 선배가 저를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나갔더니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워 어쩐 일로 오셨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일하는 곳에 오지도 못하냐고 오히려 묻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꾹 참으며 상냥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학병원이라 이렇게 아프다고 무작정 오는 것보다는 예약하고 오는 게 좋다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괜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그러더니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멀쩡하게 그대로 집에 가셨습니다. 남편에게 연락해서 시어머니 봤냐고 했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진짜 그냥 제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려고 오셨던 거예요. 제가 이걸 선배 간호사에게 말했더니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진짜 일하는 게 얼마나 바쁜지 확인하러 온 것 같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뒤에도 시어머니는 제게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셨어요. 너무 웃겼던 점은 남편에게는 전화하지도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간호사라 스케줄 근무라 쉬는 요일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요일을 가리지 않고 전화하셨습니다. 일하느라 바빠서 받지 않으면 문자를 하셨어요. 언제는 너무 급한 일이 있다고 빨리 연락 달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그때가 남편이 일하는 시간대라 제가 전화했더니 미용실로 와달라고 하셨어요. 그날 제가 아침에 퇴근하고 막 자려고 하고 있을 때라 상당히 난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급한 일이냐고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어도 빨리 와달라는 말만 계속하셨어요. 너무 목소리가 다급해서 저도 씻고 막 누웠는데 바로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미용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너무 태연하게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급하게 오느라 머리도 산발이었는데 뛰어오는 저를 보더니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새아가, 나 친구네 집에 갈비탕 먹으러 다녀올게. 아가, 네가 자리 좀 지키고 있어. 손님 오면 나 금방 온다고 해. 알겠지? 갈비탕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 와서 먹으라고 하더라고. 금방 다녀올 테니까 손님 오면 꽉 붙들어야 해. 알겠지? 다녀올게. 네? 어머니? 어머님, 아니 저는 급한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갈비탕이요? 어머니 잠시만요. 이게 뭐야?
시어머니는 급하게 달려온 저를 카운터에 앉히셨어요. 그러더니 친구 집에 갈비탕을 먹으러 가셨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순간 무슨 일인가 싶어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갈비탕이 도대체 뭐라고 퇴근한 저를 급하게 부를 일인가 싶었습니다. 더욱 화가 났던 것은 시어머니의 태도였어요. 갈비탕을 먹고 4시간 만에 온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들어오셨습니다. 그동안 손님이 왔냐고 묻길래 한 명도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건 진짜 제가 지어낸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미용실이 장사가 잘 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명도 안 왔다고 하니까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왕 온 거 계속 마감할 때까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했던 저는 사양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본인을 무시하는 거냐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무시했으면 절대 4시간 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카운터에 앉아 꾸벅꾸벅 졸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시어머니는 화를 내기 바빴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전화하는 도중 시어머니는 왜 바쁜 우리 아들을 괴롭히냐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직장인인데 왜 저는 이렇게 부려먹고 아들은 싸고 도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그래서 처음으로 남편하고 결혼하고 부부싸움을 한 날이에요. 남편도 본인의 엄마가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건 이후로 하필 일주일 뒤가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시댁에 시어머니를 보러 가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사실 시댁에 너무 가기 싫었는데 시어머니가 본인 아들 생일이라고 꼭 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생일상을 차리겠다고 하면서 반드시 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남편과 같이 오지 말고 2시간 일찍 오라고 하셨습니다. 와서 음식 준비를 옆에서 도우라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 가기 싫었는데 사랑하는 남편의 생일이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많은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이날이 바로 오늘 제가 제보할 사연의 핵심 사건이 일어난 일이랍니다. 그날 새벽에 가는데 마침 그날이 제가 결혼한 지 한 달이 흘러 결혼식 날 사진이 나오던 날이었어요. 그 사진 중 골라 액자로 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가서 같이 사진을 고르려고 들고 갔어요. 시어머니는 사진을 보더니 역시나 본인 아들밖에 보이지 않는지 남편 얘기만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런 거는 충분히 엄마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제 사진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어떤 사진을 보더니 과장해서 웃으셨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예, 너희 아빠는 무슨 깡패야? 아니 예전부터 느낀 건데 너무 인상이 험악하다. 저러고 정육점에서 고기 팔면 사람들이 무섭다고 안 오지 않니? 아유 너무 웃겨. 길에서 걷다가 마주치면 무서워서 어디 걷겠니?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원래 사람에게 본인 욕은 해도 부모 욕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우리 아빠가 시어머니에게 피해를 준 것도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우리 친정아빠는 제가 결혼할 때 그동안 결혼 자금으로 모았다고 돈도 주셨어요. 시어머니는 1원도 주지 않았었죠. 시어머니가 저를 결혼하고 한 달 동안 밤낮으로 괴롭히는 동안 우리 아빠는 먼저 연락한 적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생일이라고 값비싼 한우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부부가 잘 사는 게 제일 효도라고 연락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로운 것은 우리 아빠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처럼 외롭다고 자식을 괴롭히지 않을 뿐이었죠. 그리고 아빠가 저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키웠는데 저런 소리를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질 정도였어요. 어머니, 말씀이 지나치세요. 도대체 저랑 우리 아빠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가씨가 집을 나간 거예요. 우리 아빠한테 하신 말씀 당장 사과하세요. 저 안 그러면 지금 집에 갈게요. 그동안 저한테 시집살이 한 거는 참았어도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예, 너는 무슨 애가 내가 웃자고 한 말에 그렇게 죽자고 달려드는 거야? 그리고 내가 없는 말을 했니? 너의 아빠가 인상이 험악한 걸 왜 나한테 그래? 여기서 왜 갑자기 딸 얘기가 나와? 너야말로 사과해라. 엄마 없이 자라서 그런가 애가 아주 이상하네. 뭐라고요? 엄마 없이 자랐다고요? 그러는 어머님은 뭐가 그리 당당하세요? 남편도 아빠 없이 자란 건 맞잖아요? 그렇게 저를 괴롭히면 마음이 행복하세요? 왜 아가씨가 본인 엄마가 최악이라고 했는지 너무 잘 알겠네요. 어머님, 잘난 아들도 어머님 편 아닌 거 알아요? 제가 여기까지 말하자 시어머니는 급기야 같이 보던 사진을 저에게 던지셨어요. 저는 사진은 죄가 없으니 집에 가려고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챙기고 가방에 넣어 시어머니에게 사과할 때까지 집에 오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글쎄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갑자기 저를 노려보더니 손을 들어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저는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살면서 누군가에게 맞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할머니도 사랑으로 저를 키우셨는데 제가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을 줄은 몰랐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도 하고 서러웠습니다. 사람이 너무 당황하면 눈물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똑같이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심지어 한 대 더 때리려고 손을 들길래 제가 잽싸게 피했어요. 다행히 제가 더 젊고 힘이 세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보고 급기야 쌍욕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본인의 사랑스러운 효자 아들을 구워 삶았다는 등 이상한 말도 했습니다.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대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마침 오는 중이라 잽싸게 시댁으로 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때까지 저에게 욕하더니 남편을 보자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앉아 땅을 치며 본인의 아들이 여우 같은 저에게 넘어갔다고 하늘을 원망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때린 것은 본인이면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제가 본인에게 막말했다고 말을 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전화로 상황을 직접 귀로 들은 후였어요. 남편이 아무리 시어머니를 달래도 시어머니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엉엉 울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더 보기가 힘들어서 그대로 시댁을 나와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저히 신혼집으로 갈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기도 했죠. 친정집에 도착하고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빠의 얼굴을 보니까 저절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의 생일이라 열심히 본인이 거래처에 연락해서 받은 최고급 한우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자 심하게 좋아했어요. 환하게 웃는 아빠 얼굴을 보며 제가 울음을 터뜨리자 당황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아빠와 그냥 즐겁게 지내고 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아빠에게 그동안 있던 일들을 터놓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아빠가 속상하니까 절대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 그런데 오늘은 너무 서러워. 나 아빠한테도 맞은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뺨을 맞아야 해? 아빠, 나 너무 힘들어. 살기 싫어. 이런 게 결혼이야? 엄마랑 아빠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었잖아.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아빠는 조용히 제 말을 들어주었어요. 그저 옆에서 제 등을 계속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아빠가 침착하니까 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말할 수가 있었어요. 결혼 전에 거슬리던 것부터 신혼여행에서 있었던 일도 말했습니다. 그 뒤에 일어났던 일을 다 말하니 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아무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는데 말하고 나니 마음이 괜찮아졌습니다. 제가 겨우 진정하고 아빠와 맛있는 밥을 먹고 있었는데 남편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울다가 응급실에 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도 이제 너무 힘들다고 결혼한 지 몇 년이 흐른 것도 전혀 아니고 한 달인데 본인 엄마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하고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아빠는 제 앞에서 그 통화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집에서 아주 푹 자고 일어났어요. 오랜만에 결혼하고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잔 날이었습니다. 집에 가려고 아빠에게 가겠다고 했더니 아빠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아빠가 아무리 밤새 생각해도 답은 하나야. 나는 우리 딸 괴롭히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용서 못해.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수진이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 나머지는 아빠한테 맡겨.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뭐 하려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아빠 말리라고 했어. 아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시어머니 때리고 그러면 안 돼. 물론 시어머니는 나한테 손을 댔지만 아빠는 남자잖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알아. 절대 너희 시어머니를 때리지는 않을 거야. 일단 기다려봐. 아빠한테 다 생각이 있어. 걱정하지 말고 너는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아빠는 본인을 믿으라고 호언장담했어요. 저는 아빠가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라도 시어머니를 때릴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하고 저는 시어머니의 연락을 최대한 피하자고 해서 저는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남편도 이제 본인 엄마를 감당하기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시어머니는 일하는 병원으로 찾아오셨어요. 처음으로 찾아온 것도 아니라 그때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했고 또 뺨을 때리는 것은 아닌가 걱정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보고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한테 오더니 보자마자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너무 당황한 저를 앞에 두고 시어머니는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몰라 시어머니 얼굴과 몸을 봤는데 어디 맞은 곳은 없었습니다. 저도 도저히 영문을 몰라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엉엉 울며 본인이 잘못했으니 그만하라고 하셨어요. 병원이라 사람들이 워낙 많았는데 우리를 쳐다보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일으켜서 데리고 주차장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조금 진정하더니 퇴근하면 내려오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퇴근하고 내려갔더니 시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본인의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미용실로 왜 데려가는지 궁금했지만 잠자코 따라갔어요. 그리고 저는 미용실에 도착해서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용실 안에는 누가 봐도 조폭인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좁은 미용실에 깍두기 아저씨들로 차 있었습니다. 제가 입을 떡하니 벌리고 쳐다보니까 시어머니는 옆에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가,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저 조폭들 좀 그만 찾아오라고 해줘. 우리 가게 안 그래도 손님이 없는데 저 깍두기들 보고 손님들이 안 와. 나한테 왜 며느리 괴롭히냐고 하는데 내가 너무 미안해.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 응? 단골들도 떠나게 생겼어. 알고 봤더니 아빠는 예전에 알던 조폭들을 시어머니의 미용실로 데려갔던 거였어요. 웃겼던 것은 진짜 실제로 파마를 하거나 머리를 잘랐다고 해요. 경찰에 아무리 신고해도 정당하게 돈을 내고 시술했으니 처벌할 내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와서 머리를 자르려고 했던 거라고 하니까 경찰도 손을 쓸 수가 없었대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오기로 머리를 잘랐는데 그 뒤로 매일같이 조폭들이 미용실로 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한두 명만 오더니 나중에는 10명씩 찾아왔다고 해요. 다들 기다리는데 자리가 없으니 미용실 밖에서 서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걸 지나가다 사람들이 당연히 보게 되었죠. 그래서 조폭 미용실로 소문이 났다고 해요. 그게 단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그래서 자존심에 저에게 연락하지 않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연락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게 우리 아빠가 계획한 일이라는 것을 아니 너무 웃겼습니다. 아빠는 미용실로 절대 가지 않았다고 해요. 나름 평화적 생각한 방법이 이거였던 거였죠. 저는 웃으면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는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풀렸냐고 묻기에 아빠 덕분에 이제 걱정 없다고 했습니다. 아빠에게 이 말하면 됐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안에 있던 조폭 중 한 명이 전화를 받더니 다들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조폭들이 미용실을 나가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한숨을 돌리셨어요. 저에게 조용히 그동안 미안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뒤로는 실제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먼저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지금은 서로 명절이나 생신 때만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몇 번 안 보니까 시어머니와 사이도 나름 괜찮아졌어요. 남편은 나중에 이 얘기를 듣더니 본인이 나서서 웃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물건을 부순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시어머니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다행이었던 거죠. 나중에 남편에게 듣기로는 남편도 시어머니 때문에 그동안 힘들었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너무 아들에게 집착이 심하니 결혼해서 독립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친정아빠는 여전히 저만 바라보고 있으세요. 먼저 연락해서 귀찮게 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딸인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친정아빠 덕분에 저는 남은 인생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사실 제가 임신한 상태거든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하고 오붓하게 둘이 키우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으면서 어떠셨나요? 재밌게 즐기셨다면 다행입니다. 저는 이제 시어머니와 사이도 나쁘지 않고 인생이 행복해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